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봉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저물어가고 있는 저임금 해외 생산 추세,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포탈, 이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12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들이 다 돌아오지 못했고 사건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못합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4월 말에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한 이후 좀 쉬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호 전국이 길어지면서 이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얼마 전 진행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5월 9일이었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서 국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을 이제 확정하고 있었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1일에는 이제 긴급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서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이제 자금 지원 규모를 이제 늘리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경기 침체 우려와 그에 따른 대책을 계속 이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경제 위기론을 통해서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전국을 빨리 넘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긴급 민생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부와 여당이 경제 위기 상황을 끌어들여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가장 잘 담고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즉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월호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경제 민주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동을 걸어왔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는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의 말을 보면서 정부가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아무런 좀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나 정부를 상대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인식 속에서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경제 논리를 다른 가치들보다도 우선시하는 인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이제 경제 논리와 효율성을 이제 모든 가치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 경제라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경제적 효율성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노동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중심이 된 사회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런 이제 열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논리를 이제 앞세운 규제 완화나 무분별한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등의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경제 위기설을 이제 연관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아무런 이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설령 경제 논리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로 뭐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퍼센트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소리는 현 상황에서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미 뭐 이 지표 말고 이 실질 서민 경제들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고 이제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지표상의 경제 성장과의 이제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이 지금 시점이 정말 이제 뭐 경제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하더라도 지금의 뭐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이미 서민 경제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의 논리는 그렇게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과 같은 이제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경기를 이제 활성화한다 이런 명목으로 뭐 돈을 푼다고 해서 이제 서민 경제와 민생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 경제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회적인 이제 뭐 토론과 공론이 형성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소위 이제 사회 불안이 제 생각에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정부가 여전히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이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 특히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거죠. 뭐 저희들이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특히 이제 철도, 의료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제 규제 완화나 민영화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 완화를 더 강행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이 서비스 내수 살린다면서 서비스 산업 살려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포함이 돼 있었었는데요. 예, 일단 그건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뭐지 지금 상황에서 안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강심장은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문제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제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서 완화된 이제 규제 중에는 선박 연령 규제나 선박 안전 관련 규제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참사에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소위 이제 나쁜 규제를 선정하는 정부의 기준과 시스템에 문제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성찰을 하고 규제 완화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들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거는 이제 외면을 하고 아주 일차적으로 연관돼 있는 안전 규제를 빼곤 규제 완화를 이제 지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반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철도 민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인한 시설과 운영의 분리와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외면을 하고 철도 민영화는 계속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이 입장들을 보여오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세월호 참사로 이 식당이나 마트, 여행 숙박업 등의 이 내수 부분은 뭐 일정 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지금의 경기 침체가 과연 이제 세월호 참사 탓이냐 이런 부분이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의 경제가 꼭 이제 세월호 때문에 나빠진 것은 아니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원인들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몸소 이게 느끼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이제 2008년 세계적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가 뭐 회복되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몇몇 소수와 이제 소수의 재벌과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 해당나는 이야기니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이제 이전부터 어려워왔었던 거죠. 네.
원래 경제는 어려웠는데 이 정부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 세월호 문제로 환원하려고 애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뭐 정부도 물론 이제 뭐 모든 게 세월호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좀 이게 세월호 문제랑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좀 연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많이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가 이제 긴급 민생 대책 회의를 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남 지역의 기업 현황 그리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됐던 이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도 세월호 사고로 이제 요식업 수요가 줄어서 나타난 현상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수십 년째 부진했던 이런 전남 전라남도 지역의 이런 기업 현황도 이제 세월호 사고와 연관지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로 그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제 소비 심리 악화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요 항목들을 이제 그 근거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지금의 경기 여건이 어떤 것 같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서 대답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지수를 이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월 소비자 동향 조사는 실제 조사 기간이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4월 16일에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뭐 저는 구조됐다 뭐 이런 식의 오보가 나왔었고요. 또 구조에 대한 희망이 이제 컸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이제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때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4월 소비자 동향 지수가 세월호 영향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지는데 요거를 뭐 정부도 물론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대통령의 이야기나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이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이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는 중요한 문제겠죠. 뭐 소비자들이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넓게 봐서 이 대형 참사와 소비 심리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인명 피해가 많았던 다른 사례 때는 뭐 소비 심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와 기본적인 구조와 이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02명 정도 사망자가 났던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죠. 이게 1995년 6월 29일에 이게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가 5월에는 51.8이었는데 6월에 53.1, 7월에는 54.3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에 이제 그 삼풍백화점 참사가 바로 영향을 미쳤던 이 1995년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도 전기 대비로 해서 한 1.2%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1995년 1분기에 뭐 4.3%나 2분기에 2%보다는 낮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이제 3분기 증가율이 11.1%로 이제 197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쁜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힘든 거죠. 네. 이 소비 심리와 관련해서 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단순히 이제 소비 심리 지표가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소비 심리가 불안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이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현재 이제 소비 심리가 당연히 이제 불안정하겠죠. 지금 당장의 이 국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심리가 불안정하고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 것은 이제 근데 단순히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사회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최근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이제 불신까지 겹쳐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에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했거나
신속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소비 심리 불안도 그렇게 크게 생겨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초기에 왜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지, 해경이 왜 이 선장과 선원들만 먼저 구조를 했는지, 이 실종자 수색을 왜 언딘 이 사기업,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려 했는지 등 각종 의문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 이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 이제 불안 심리가 커진 부분이다라는 거였는데, 뭐 두 번째는 뭐 어떤 것인가요? 예, 이제 좀 더 뭐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뭐 사람들이 이제 주거 불안이나 고용 불안 같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빚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다수 서민들 생활을 보면 이제 2년마다 새로 살 집을 이제 고민해야 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는 전세금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노후 대책 역시 이제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이 가계부채 천조 원 시대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빚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빚을 끌어다 쓰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와버려 있다고 봐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 정부가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세월호 사건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정부의 이제 자기 반성이나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이제 표면적인 소비 심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좀 편향된 정치적 주장이, 오히려 이런 게 더 정치적 주장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좀 어물쩍 덮고 지나가려는 태도로 이렇게 좀 비춰집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이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뭐 앞서 나왔던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런 의지를 명확히 밝힌 거고요. 5월 9일 유족들이 청와대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긴급한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 규제 완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재확인을 했었죠. 오히려 이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걸 빌미로 좀 이 자신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짜 의구심도 듭니다. 이게 사회 안전을 강조하면서 이제 또 거대 정부 조직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끝으로 이 세월호 참사로 이제 국내 소비가 위축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일단 크게는 이제 7조 8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제 2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업종에 5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 피해 지역 어민이나 뭐 영세 사업자의 조세 납부 시기를 연장해주고, 전라남도에 20억 원, 경기도에 25억 원의 이제 특별 교부세 지원 등 이런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호들갑에 비해서는 뭐 내놓은 게 별로 없는 거군요. 뭐 예산 조기 집행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거는 뭐 돈을 새로 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출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먼저 이제 좀 이 단순히 이제 기존 예산 이제 7조 8천억 원 가량 조기 집행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제외해 놓고요. 정부가 이제 우려 업종에 대해서 마련한 자금 지원, 직접 지원을 해주는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제 1,50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경기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이제 뭐 턱없이 적은 액수죠. 더군다나 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재정 집행 규모 대부분은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저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7조 8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제 당장에는 경기 부양에는 뭐 도움이 되겠죠. 이유 써야, 근데 이 뭐 돈을 푸는 거니까요. 당장에는 뭐 어떤 형태로도 뭐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날 테고 할 텐데, 이제 이유 써야 할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일 이제 뿐이면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충격이 올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단순히 돈을 푼다고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민생을 위해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세월호 참사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가게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특별교부세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전라남도와 경기도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45억 원의 특별교부세 역시 이제 좀 미흡한 액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부세 총액이 1조 3,149억 원이었는데요. 현행 법규상에는 이 중에 이 50%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조 3,149억 원의 50%면 6,574억 원이죠. 근데 이 중에 이제 45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수치로 따져보면 한 0.68%인데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경제 위기 대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일종의 유동성 관리 수준의 뭐 미미한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걸 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시키고 위기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허겁지겁 미흡한 대책을 발표하는 게 이제 좀 뭐 솔직히 뭐 순수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뭐 좀 그런데요. 네, 이제 대통령은 이제 사회 불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혹여나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세월호 관련 의혹들을 덮으려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불신은 더욱 커질 거라고 봐지고요.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데 사회 불안을 이야기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회에 대한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신뢰를 이제 당연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사회 안정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때라고 봐집니다. 네. 하루빨리 실종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국내 기업들의 저임금 해외 생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국내 기업들의 이 해외 설비 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경제신문이 관세청에 의뢰해서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에 투자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 해외 공장이나 설비를 옮긴 기업 수가 지난 2002년 1149개사에서 2013년 말 현재 125개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해외로 공장이나 설비를 이전한 기업들의 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66개에서 2000년 850개, 2002년 1149개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2004년에는 878개, 2006년에는 606개, 2008년에는 371개, 2010년에는 197개, 그리고 2012년에는 141개, 2013년에는 125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액수가 아니라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기업의 개수라는 건데요. 액수로 보면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공장을 지으면서 10년 전보다는 크게 늘어났죠.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제 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저임금을 위해서 이 해외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 해외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에는 좀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 하나는 현지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저임금이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화를 위해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하죠. 뭐 현지의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됐던 거고요. 뭐 주로 이제 의류나 신발, 봉제 같은 산업들 쪽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죠. 이렇게 저임금을 위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심지어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나갔었죠. 그런데 이들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노동자들이 이제 각성을 하면서 이 추가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는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고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런 추세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하고 추가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임금만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네, 실제 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국내 형지 공장들에서 그동안 이제 각종 이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이 국내 기업들은 해당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가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노조에 대한 탄압 등의 문제로 악명이 높았죠. 초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점점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이 작년과 올해 해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대규모 폭동에 준하는 시위가 일어나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악화돼 왔었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 이제 해외 공장 유지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 처음엔 중국에 갔다가 안 되니까 동남아로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이 서남아로 가고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옮길 곳이 없다.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제 기억에는 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던 이 저임금 해외 생산이라는 이제 거대한 흐름이 20년이 지난 이제는 이제 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국장님 이런 자료들을 가끔 이제 접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성공단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을 떠올리죠. 실제 이 기획 기사를 낸 이 서울시 경제신문 기사를 봐도 맨 마지막에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 사장이 해외 생산 기업들의 노동 문제나 각종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안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이 남북 관계의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간다면 개성공단이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런 기업들의 출로로 기능할 수 있을 거고 그 공단을 더 발전시키면 더 많은 이 기업들이 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이 재작년에 이제 25회 방송에서 개성공단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임금 수준과 인상률이 이제 베트남보다도 낮고 기업 소득세나 토지 가격, 사용료, 물류 비용 역시 이제 저렴하고 무엇보다 이제 또 말이 통하니까 생산성도 훨씬 높다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제 남북 관계만 개선이 되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공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는 이 개성공단의 공동 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공식 출범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브로라고 하는데요. 이 개성공단의 의류봉제 업체들이 생산환경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죠. 이 시스브로는 이 시스터와 브라더의 합성어로 우리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 형제이자 자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브랜드를 출범을 시키고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같은 국내 유통시장과 그리고 중국 등지의 이제 수출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시장에 가면 한번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예. 네, 이 개성공단 이 공동 의류 브랜드가 잘 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기대를 이제 말씀드려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공단의 확대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이제 폐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작년 봄에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과 그거에 맞는 이제 북한의 대응 훈련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폐쇄 위기를 맞았었죠. 그러다가 8월 14일에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이후에도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공단의 확대와 발전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최근에 염수정 추기경이 개성공단에 방북을 해서 경색된 이 남북 관계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이 되고 있긴 한데요. 8월 중순에는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을 하는데 이 교황의 방북을 위한 이제 사전 답사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북한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이런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화해의 물꼬를 트고 이 개성공단이 다시 그간의 정체를 넘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저물어가는 저임금 해외 생산 추세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이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